자, 3학년 4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아시아사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 10번까지 풀었는데 오늘 나머지 11번부터 20번까지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볼 때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야 좀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어쨌든 끝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빨리 갑시다. 자, 오늘은 동아시아사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풀이 파트 2 두 번째 11번부터 20번까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가은 동아시아사 무역의 주요 결제수단, 여거에서 바로 힌트를 찾아야겠죠. 주요 결제수단. 특히 일본에서 회치법, 여기서 힌트를 바로 줬죠. 회치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연은분리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광석에서 금이나 은을 추출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회치법은 일본에서 회치법이 도입된 거는 은과 관련된 거죠. 주요 결제 수단으로서 은.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중국에서는 조선에 비단을 팔고 조선에서는 조선의 인삼이나 은을 중국에 수입하는데 이 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선에서는 일본의 인삼, 비단, 무명 같은 거 전해주고 일본에서 은이 전해진 것을 다시 중국에 전해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알고 선지 한번 봅시다. 1번 징더전의 주요 생산품이었다. 징더전 이거 배우진 않았는데 이거 답으로는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 헷갈리게 하는 선지로 나오긴 하는데 징더전은 중국 강남 지역, 송대의 중국 강남 지역의 도자기 산지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도자기. 그렇기 때문에 징더전과 관련이 없죠. 이거는 은과 관련된 거 찾는 거니까. 2번 일본이 송으로부터 대량 수입하였다. 일본이 주산지인데 어디서 수입하겠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송에서 동전을 주로 수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2번도 아니죠. 자, 3번 봅시다. 대동법의 시형으로 주요 징수 품목이 되었다. 대동법.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 전까지는 조선에서 조선 백성으로서 꼭 줘야 되는 조세 공납, 역공납이 대동법의 변형 형태인데 공납은 특사물 내는 거죠. 특사물. 근데 박납의 편향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막 관리들도 횡포를 부리고 나지 않는 특산물을 부과를 하는 그런 폐단들이 막 발생하니까 광해군 때 실시를 하죠. 광해군 때 이전에 이에 의해서 대공수미법이 건의가 되지만 실시되지 않고 광해군에 의해서 대동법이 실시되죠. 이제는 특산물 징수하지 않고 뭐 징수하겠다? 쌀로 징수하겠다. 쌀 그 관련된 쌀로 징수를 하고 이거와 동급 가치의 면포를 징수를 하거나 돈을 징수를 하겠다. 미포, 전을 징수하는 게 대동법의 주요 징수 품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과는 관련된 설명이 아닙니다. 자, 4번. 오다 노부나가 군대의 주력 무기로 활용되었다. 이거 처음 들어보죠? 오다 노부나가. 자, 오다 노부나가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에 일본의 혼란기였던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죠. 센코쿠 시대를 통일할 뻔한 인물이에요. 자, 하지만 통일 거의 직전 단계에 가서 본능사의 변이라고 하는 하극상, 본능사에 갔는데 그 부하가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죠. 이 하극상으로 인해 죽고 이걸 이어받아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미 일본에는 15세기 때부터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서양의 기술들을 많이 갖고 왔었어요. 거기에서는 조총 기술이, 총 만드는 기술이 들어왔었고, 오다 노부나가는 이 조총을 활용해서 조총 부대를 육성을 해서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주력 무기가 활용된 거는 조총이기 때문에 4번은 아니죠. 은과 관련된 설명이 아니죠. 자, 명예에서 1조 편법이 시행되는 영향을 주었다. 1조 편법.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 신종 만력제 때 만력 3대정이라고 해서 명신족 때 해외 파병을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임진왜란 때 병력을 보낸, 원군을 보낸 그런 것도 있고, 뭐 보바이에 난, 왕응룡에 난, 이런 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엄청나게 보내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일조편법인데,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일조편법은 그 전에 있던 잡다한 세금 싹 다 없애고, 잡다한 세금은 이제는 지세와 정세라고 하는, 지세는 토지세, 정세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는 이런 세금을 말하는 건데, 이제는 사람 단위 아니면은 토지 단위로만 매기겠다. 그래서 이런 세금은 싹 다 뭘로 걷겠다? 은으로 걷겠다라고 하는 게 일조편법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명예 일조편법이 시행되는 영향을 준 게 맞죠. 은이 이제는 주요 동아시아의 결제수단이 되고, 국내에서도 중국 국내에서도 은이 많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은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죠. 다음 보고가 이루어진 시기 동아시아 상황. 지금 동아시아사 문제 보면은 그 한 나라의 상황을 보여주고, 주변에 중국이라, 만약에 여기에 뭐 한반도에 관련된 거라면은 당시에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할 때 중국을 가장 큰 틀로 잡고 그 당시에 주변국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문제 들어갑시다. 동지사 김수응이 보고하기를 신이 은밀히 알아보니 오삼계 나왔습니다. 오삼계, 일단 힌트. 오삼계는 이미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도 베이징에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에 들어간 정성공의 아들 세력이 매우 강성하다고 합니다. 자, 오삼계 정성공으로 당시 시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당시 시대. 오삼계 정성공으로 알 수 있는 시대는 바로 명말청초가 되겠죠.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 자, 명말청초 어떤 상황이었냐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자성의 난으로 농민반란을 일으켜서, 이자성이 농민반란을 일으켜서 명이 멸망을 하고, 자, 당시 북쪽에 있던, 동북쪽에 있던 여진이 후금을 세운 이후에,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베이징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수도였던, 우리 이전에 배웠죠. 영락제 때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다고. 자, 이 청이 베이징으로 입성하게 도와준 사람들이 명나라 당시 장구였던 오삼계, 뭐 경계무, 상가희 이런 사람들 몰라도 되고, 어쨌든 오삼계 이 사람인데, 이 들어올 때 도움을 주고 그때 받은 약속이, 너희들 우리가 청이 중국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을 영토를 약속해주겠다. 너희들 독자적으로 거기서 다스려라. 그런 약속을 하고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졌던 곳이 3번, 세 개의 번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청이 중국을 완전하게 차지를 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이 3번은 계속해서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을 통치해야 되는 청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독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으로 세금도 징수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도 가지고 있던 이 3번이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청의 강희제가 이 3번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 3번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이 3번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3번은 아니고 이 강희제가 그걸 진압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있는 정성공이 누구냐면, 명말에 이제 명이 청에 의해서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이제 이 청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끌고 정성공이 타이완, 대만이라고도 하죠. 이 타이완에 들어가서 청의 저항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한 후에 이 정성공 세력도 진압을 하게 됩니다. 타이완에 공격을 해서. 자, 여기까지가 명말청초의 상황입니다. 자, 이거 아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상황 봅시다. 자, 1번. 한국은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편성하였다. 병란도. 어느 시대 때 국제무역항?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명말청초와 상관이 없죠. 당시 이미 한반도는 조선이었죠. 당시 고려가 있을 때는 당시 중국은 송대, 그리고 요, 금 이런 왕조 때 고려가 있었죠. 이거 아닙니다. 자, 2번 봅시다. 중국은 청계령이 실시되었다. 청계령이 뭡니까? 청계령이 뭘까요? 자, 청계령은 베이징 입성한 이후에 청이 반청 세력, 이런 정성국 세력이 타이완이 섬이죠. 자, 이런 섬에 있는 타이완에 있는 정성국 세력과 같은 반청 세력과 여기 있는 해안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청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해안지대에 주민들이 살지 못하게 육지로 이사를 시킨, 옮길 천자 쓴 거죠. 이 이사를 시킨 게 청계령입니다. 청계령. 해안가에 못 살게 하는 거. 그렇다는 거는 이 당시에 시대와 맞죠. 중국은 이 정성공 세력들과 해안가의 주민들이 결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반청 세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청계령이 실시한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부터 봅시다. 3번 틀렸지만 한번 봅시다. 선지를 뜯어봅시다. 중국 서양과의 무역항을 광저우로 한정하였다. 광저우, 한자로는 광주죠. 광주. 이렇게 무역항을 광주로 한정한 거는 청말인 거죠. 청말에 광저우를 한정해서 공행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 의해서만 13개의 공행이 있었는데 13공행이에요. 그 공행에 의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한 게 공행, 무역, 한정, 무역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청말이기 때문에 시대와 관련이 없죠. 지금은 명말, 정초하는 거기 때문에. 자, 4번 견당사를 파견할 때, 견당사, 일본이 견당사 파견하는 게 언제? 이때. 그리고 이때. 이것도 해안 초기에. 이후에는 견당사, 견신라사 파견 안 하죠. 그리고 국풍문화,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화였던 국풍문화 발전시키듯이 이거는 나라 해이안 시대니까 이거는 뭐 7세기 나라 시대를 연 이거 701년 다이오 율령이니까 8세기겠죠. 8세기 이후에 뭐 9세기 이 정도기 때문에 명말청조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5번 봅시다. 일본은 무형허가적인 심패. 키워드가 심패죠. 심패가 뭘까요? 자, 심패가 뭔지 알기 위해서 당시 일본 에도 시대에 무역을 한번 봅시다. 에도시요. 에도시대 가마쿠라 막부 임진왜란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었던 에도 막부 시대의 무역을 봅시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당시에는 무역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무형 허가증인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슈인 짱이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만 무역할 수 있고, 이 슈인장이 있는 무역선을 슈인선이라고 했어요. 이 슈인선으로만 국제 통상 무역이 가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청도, 이 청계령이, 이 정성공 세력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청계령을 걷어야겠죠. 자, 이 청계령이 제거가 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대거 바다를 건너서 무역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자, 일본으로도 가게 되죠. 그래서 청의 청계령 해제 이후에는 일본의 청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게 되니까 국부가 계속해서 은이 많이 유출이 되는 상황이죠. 청이 은을 많이 사가게 되니까. 그래서 청상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청상인들에게 신패라는 걸 발급해가지고 무역량을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청상인 중에서도 신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이전에 명대에 감합무역이라고 했죠. 이 감합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무역할 수 있게 하는 거. 명나라에서는 감합무역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명나라 때 감합무역을 일본과 전개를 하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때 정성공 세령 이후에, 청계령이 해제된 이후에 청상인들에 의한 국부 유출, 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신패를 발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때는 이 명말 정초가 아니라 정성공 세령 이후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시대 상황에는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3번 봅시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봅시다. 우리는 대지마 이게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일본이 교역을 막으면서 일본도 해금 정책, 바다를 막는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일본에 기독교가 유입이 돼요.
기독교가 포르투갈 상인들이나 여러 서양 상인들에게서 전율례가 되니까 지금 천황이 있고 그리고 산홍공상 여기서 사는 무사예요. 무사 사무라이 이 신분의 서열이 있는데 평등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 신분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해금 정책 이 바다를 막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포르투갈 상인도 내쫓고 슈인장 이런 것도 이제는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 17세기에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가하게 해주는데 거기가 나가사키고 거기에 네덜란드 상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을 대지마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역하게 했어요. 자, 우리는 대지마에 도착한 직후에 네덜란드 상관상의 중계로 나가사키에 있는 일본인 의사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 명성을 듣고 나가사키로 온 것이다. 뭐 어쩌고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이 당시는 17세기 나가사키에 이런 무역인 거죠. 이런 그런 유통 상황인 거죠. 자, 그 당시에 있었던 동아시아 상황부터 봅시다. 자,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동아시아에서 17세기에서 19세기에 들면은 상업과 도시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한국사에서도 배웠을 텐데 한국사에서 벼농사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죠. 뭘로? 이항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높아지고 상품 유통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분홍이 등장을 하고 신분이 낮았지만 농사를 잘해가지고 부유한 분홍이 되는 이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을 하고 도시가 이루어지는 한국사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런 상황이 한중일 동아시아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문화를 항유하던 지배층,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사층,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누구?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문화의 향유자였다면 이제 17세기에서 19세기가 들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문화의 향유층이 서민에게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민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서민 문화로는 청나라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청나라 소설들, 예를 들면 서유기, 삼국지연이 이런 같은 소설들이 서민들한테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경극, 분장을 하고 그런 연극과 같은 경극이 유행을 하게 되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과 같은 한글 소설, 판소리, 그리고 풍속화, 그전에는 선비들만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서민들까지 문화를 향유하게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 가부키, 우리 화장을 짙게 한 사람을 가부키 화장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키요에, 그리고 분라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가부키 같은 경우에는 연극이라고 보면 돼요. 연극. 자, 우키요에 같은 경우에는 판화. 일부 서양에서 화법을 영향을 많이 받은 판화를 우키요라고 해요. 이것도 서민들이 많이 즐겼던 문화고, 분라쿠 같은 경우에는 인형극이에요. 인형극. 자, 이런 서민 문화가 발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19세기 이 시기다. 자, 그렇다면 답은 경극, 한글소설, 기억, 니은의 1번이 되겠죠. 대월사기는 전왕조, 베트남의 13세기 무렵에 전왕조 때 대월사기가 지어집니다. 월나라, 대월. 자, 전왕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우리 그때 배웠듯이, 쩌능따오. 유명하다고 했죠. 몽골의 침략을 막은. 자, 이것은 아니고, 쇼토쿠테자, 리얼 봅시다. 쇼토쿠테자를 가르치는 승려. 쇼토쿠테자. 이거 야마토 시대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갑시다. 가나 사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고 봅시다. 사이에 있었던 거. 먼저 가나 시기를 알아야겠죠. 동아시아 신문에서 그림 나오고 아편 단속을 빌미로 전쟁. 아편 전쟁이죠. 아편 전쟁. 따지고 보면은 연도로 따지자면 1941년에 있었던 거. 자, 동아시아 신문. 일본은 운요를 보내 강화도군의 조선을 공격하였다. 이거 운요 사건이죠. 운요 사건. 자, 1970 1800 미안해요.
이거 미안해요. 이거 1800, 미안해요. 이거 선생님 연도 헷갈렸다. 이거 1841년이. 이거 1873년에 있었던 운요 사건, 그리고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있었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아편전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동아시아의 개항 과정이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다 설명하기에는, 이번 시간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이 당시에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했다. 대한제국이란 것 자체가 광무개혁 때부터 쓰여진 거고, 외교권 상실은 당연히 1905년 무슨 조약? 을사조약 때 뺏기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후니까. 자, 페리 제독이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다. 모르겠어. 이거 넘어갑시다. 자, 3번부터 봅시다. 의화단이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자, 의화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1901년인데, 의화단 사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것도 개항 관련해가지고, 개항 과정과 관련해가지고 쭉쭉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이 시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자,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다. 청과 일본이 전쟁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거는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이후니까. 자, 5번 김옥균 등의 급진개혁파가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 갑신정변은요 1884년.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답은 2번인데, 페리 제독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을 요구하였다. 이거는 이 시기가 맞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 페리 제독이 전함을 이끌고 도쿄 앞바다에서 포를 쏘는 거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당시 천황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페리 제독이 일본이 개항한 방법을 그대로 누구한테 썼다? 일본이 우리한테 썼다. 운요 사건, 그리고 강하나 조약을 맺을 때 이 포함 외교, 포를 써가지고 외교를 하게 되는 방식은 미국한테 배운 일본이 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가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봅시다. 가서적이 뭔지부터 봐야죠. 섬은 글의 책의 가장 앞에 있는 섬은 현재 중국 바깥에는 망국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망국이 키워드겠죠. 만약 이들 간에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책을 번역하였다. 그 중국어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하였다. 망국이라는 그 키워드입니다. 망국.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망국공법이라는 책인데, 망국공법 쉽게 말해서 국제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제법. 자, 그 전까지는 중국 중심의 질서 하에서 모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그 주변국은 다 이민족이라고 하는 중화 사상에 따라 국내 정치도 하고 대외적으로 외교도 했던 중국이었죠. 중화 민족이 세상의 중심인, 자, 그런 중화 사상 이제 버려라. 이런 조공책봉 관계에 따른 외교도 버려라. 우리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서 1대1로 국가 대 국가 입장에서 외교를 한다. 그리고 이 망국공법 안에는 모든 나라를 문명국, 반문명국, 그리고 미개국으로 나누어 놓고, 뭐 문명국은 이렇고 반문명국은 이렇고 미개국은 이렇다, 이런 걸 규정을 해놨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망국공법 안에는 문명국을 의무로서 반문명국을 문명화시키고 미개국을 문명화시킬 의무가 있다, 막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런 내용 때문에 문명국이었던 당시 서구 열강들, 당시 뭐 산업화에 의해서 당시 경제력과 군사력 이런 거 엄청나게 올라갔던 자기들을 문명국이라고 하고, 다른 문화를 반문명국이라고 해서 겉으로는 산업화 이후에 자신의 원료 산지, 공장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원료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만든 걸 팔기 위한
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나선 것이지만 명분은 우리는 문명국이기 때문에 반문명국과 미개국을 우리는 계도하고 잘 살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으로 포장한 그런 게 만국공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아는 상태에서 1번 봅시다. 고증학 발달에 기여를 했다. 이거 앞에서 했죠. 명말 청초에 경세 치용 학문이 두둑화되면서 실질적인 학문,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학문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요구하에서 고증학, 공량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죠. 그리고 고증학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실증적 연구를 한다는 게 고증학인 거고, 그리고 성리학 경전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겠다. 공자는 개혁가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량학자들이에요. 공량학이에요. 그러니까 만국공법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난학이 2번 봅시다. 난학이 유행하는 계기가 있었죠. 난학은 아까 봤던 몇 번 문제였죠? 일본에 무역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다시 넘어갈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17세기에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에 대지마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죠. 이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학문을 발전을 시키는데 그게 난학이에요.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학문. 랑카쿠라고도 하는데 일본말로 랑카쿠. 어쨌든 한자로는 난학이 유행하는 계기가 된 거는 이거와 관련이 없죠. 네덜란드와의 교육을 통해서 난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서 몽골 이전인데 상관이 없죠. 자, 4번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논리로 이용되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논리로 이용되었다. 맞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도 원료 산지 구하고 그걸 팔 시장 구하러 가는 식민지 침략하러 가는 거면서 겉으로는 문명국이 반문명국 미개국 계도하고 잘 살게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활용한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유교식 관원상제 의례 학생을 공연했다. 이거는 뭐 유교 관련된 거니까 뭐 주자 가래라든지 뭐 가래 집람 몰라도 돼요. 막 이런 서적이지 만국공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특별한 거 찾아봅시다. 자, 이 내용 봅시다. 대단한 마무리. 동아시아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아까 말한 그 제국주의 국가들에 저항해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 단원을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동아시아 민족운동은 입력하시오. 반제국 성격을 띄었는가? 예. 그렇다면은 이거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반제국주의 성격 3.1운동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3.1운동 중국에서 일어났던 5.4운동이 되겠는데 다 1919년에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당시 1차 대전을 한번 봅시다. 아까 이 제국주의들 국가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이제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진 게 1차 대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인데 어쨌든 연합구에 의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죠.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승전국. 어쨌든 이 나라들이 중심에서 동맹국이 되고 이 나라 중심에서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동맹국이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을 전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파리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파리 강화 회의가 되겠습니다. 파리 강화 회의.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기본 원칙이 우리 배웠었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이 제안한 14개조 평화 원칙 중에 있었던 민족 자결주의였죠. 자결주의. 여기서는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 이 원칙을 내세우는데 이때 이 원칙을 윌슨이 내세웠던 이유는 당시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던 광대한 식민지를
여기 있던 영국이나 프랑스가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패전국들의 식민지 나라들이 각자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주장했던 게 민족 자결주의였어요. 자, 근데 이거를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들은 1차 대전 이후에 파리 강황회의가 열렸는데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대. 이게 파리 강황회의의 기본 원칙이에 우리도 1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 스스로 결정하자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일본, 우리 식민지를 잡았던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승전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었지만 어쨌든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3.1운동과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찾는다면은 이게 되겠죠? 알겠죠? 뭐 의회 설립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고 전제군주제 이전이 없어졌고 헌법 개정의 결과 뭐 그 당시에 아직 헌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개혁 아니었죠. 이거는 뭐 3.1운동, 5.4운동이 정부 주도로 일어난 게 아니죠. 민중들, 백성들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7번 갑시다. 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죠. 자,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가가 일어나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지켜온 도덕과 윤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천주의 가르침을 숭상하고 지상부터 자부까지 모두 형제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중국번. 중국번이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알고면 되고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민생주의는 빈부의 격차를 없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할 수 없도록 해준다. 민생주의. 이 민생주의를 수십 년 전에 이미 행한 사람이 바로 가를 이끈 홍수전이다. 홍수전 키워드예요. 홍수전. 자, 이거는 태평천국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가는 태평천국 운동. 태평천국 운동은 1851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청조를 타도하고 평등사회를 만들고 우리 토지를 분분하자, 신분제 없애자, 우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에 신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막 이런 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비판했던 사람들이 당시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이었고 대표적으로 중국번 그리고 뭐 이홍장, 리홍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번, 이홍장 같은 신사층들이 태평천국운동에 비판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홍장 같은 경우는 회군, 뭐 군대를 만들어서 중국번 같은 경우에는 상군 이런 군대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태평천국운동을 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입지가 강해진 상황에서 우리 앞에 1841년에 이후에 있었던 아편전쟁, 1, 2차 아편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선진적인 군사기술 이런 거를 얘들이 보게 돼요. 자, 그런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되면서 이 신사층들이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올라갔고 이런 거를 본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런 서양의 무기 선진기술 받아들이자라고 하며 실시했던 게 양무운동입니다. 알겠죠? 이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름이 홍수전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순원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는 손문인데 이 순원이 나중에 신해혁명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주장했던 삼민주의라고 해서 민생주의, 민권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홍수전이라는 키워드를 찾고 이 홍수전이 만들었던 태평천국 운동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선지 봅시다. 1번 양무운동이 추진되는 병행이 되었다. 맞습니까? 맞죠? 이 사람들이 신사층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 태평천국 운동과 그리고 아편전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서양의 선진 기술들을 보고 이거를 받아들이자면서 양무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뭐 강남제조총국, 금능기기국 이런 군수공장 만들고
운수공장 만들고, 그리고 뭐 제철소, 방직회사, 제사회사, 제사실 뽑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지회사, 종이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소양수 기술로 받아들이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운동이 양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하나 얘기해 주자면 양무 운동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해요. 뭐 각 전국에 있던 이거 신사들이 중구난방으로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신사들이 중구난방으로 한 거라서 각지에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만들었던 제철소에서 만들었던 철도 엄청나게 하품이고 효율도 좋지 못했어요. 만든 것도 저급이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양무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군사를 바탕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나지만, 청일전쟁에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만 중국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양무운동이 중식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1번 이 태평천국 운동에 양무운동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맞죠. 자, 중일전쟁 같은 경우에는 발발하는 게 1936년인데 시대가 전혀 맞지 않죠. 중일전쟁에 발발하게 계기가 된 거는 나중에 배울 노구교 사건 막 이런 거예요. 막 청나라군이 일본군을 중국군이 일본군을 공격하였다라는 걸 일본군이 뭐 조작을 해가지고 노구교의 폭파 사건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전개되었다. 메이지 유신보다 훨씬 일찍 전개가 됩니다. 메이지 유신 1868년일 거예요. 아마 기억으로는. 아마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자, 4번. 90군대의 차별의 원인이 되었다. 이건 이모군란이죠.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 이거 상관없고. 대1 5번 봅시다.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되는 결과로 나왔다. 대일본 제국 헌법. 이거는 뭐 일본의 입헌 운동의 결과 뭐 그런 이번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뭐 프로이센식의 강력한 군주권이 강한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천황의 군주권을 강화시키기에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랑 상관이 없죠. 일본의 헌법 만들어지는 거하고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8번 빨리 갑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오는 거. 지금 계속 동아시아 상황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안에 보기 봅시다. 전쟁이 막바지의 이런 모양이구나. 하루빨리 일본이 항복해야 할 텐데 인명이 덜 상할 텐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소련군이 일본의 공격을 개시했다. 언제일까요? 소련군이 일본을 공격했다. 이거 2차 대전 때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2차 대전이 추축국 때 연합국이죠. 연합국 때 추축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거 히틀러, 이거 무솔리니, 여기는 도조히데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시즘들이 일어나면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소련 없죠. 연합국에 소련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련은 끝까지 그전까지는 참전을 하지 않다가 우리 얄타 회담을 기점으로 소련이 연합국에 참전을 하게 되고 일본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얄타 회담, 우리 뭐 전후 처리를 위해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거 있었다고 배웠었죠. 자, 소련이 일본전 참전에 확정 지은 게 얄타 회담이고, 이 참전하자 7일 만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당시 어떤 시대 상황이었는지 2차 대전 끝날 무렵이니까 45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8월 15일날 항복했으니까 8월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먼저 봅시다. 1번. 우창에서 신문군이 봉기하였다. 이거 우창봉기인데 이거 신의 혁명이에요. 중국 신의 혁명. 1911년에 있었던 신의 혁명이기 때문에 시랑 맞지 않죠. 1945년 거 찾는 거니까 이쯤. 자, 청이 흠정헌법 대강을 공포하였다. 흠정헌법. 흠정, 황제가 만든 헌법을 흠정헌법 대강을 공포하였다. 이거 의화단 운동, 아까 1901년에 있었던 의화단 운동이 있었죠. 그거 연합군이 진압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북경이 점령당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광서제가 열하로 도망을 가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광서제라고 하는 황제가 광서신정, 새롭게 정치하겠다라고 하면서 광서신정을 주장을 하게 되고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질 게
흠정 헌법 대강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1900년대 초반이니까 1900 아까 1년에 의회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3번 5.30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5.30 운동. 이것도 배울 건데 이거는 상해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이에요. 반제국주의 운동. 제국주의 나라였던 당시에 상해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중국 노동자가 시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영국 경찰이 중국 노동자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큰 반제국주의 운동으로까지 확산이 되죠. 이를 계기로 나중에 배울 장제스가 북쪽에 있던 군벌, 당시에 중국이 군벌들이라고 하는 군사 세력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삼국지의 시대라고 생각하면은 전국에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황제도 농락을 하고 황제도 자기 맘대로 하고 외국과 결탁, 일본이나 뭐 영국, 프랑스 이런 곳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5.30 운동을 기점으로 이 군벌들을 제거를 하게 되는 북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당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1925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전 상황이죠. 자, 4번 봅시다.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국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게죠, 답이.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국작전을 추진하였지만 곧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5번 봅시다.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뭐 러일전쟁 때니까 러일전쟁 1904년이잖아요.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미안해요. 답은 4번이죠. 4번. 쌤 실수했어요. 자, 19번 봅시다.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거 찾아봅시다. 빨리.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진짜 빨리 합시다. 밑줄 친 전쟁의 결과. 이 전쟁을 경륜했을 때 하노이 나오면 어딥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아침 점심으로 미국 폭격기 B-52의 폭격을 받았어요. 어쨌든 이거 베트남전이죠. 우리가 말하는 월남전. 자, 베트남전에서 짧게만 얘기를 하면은 베트남전은 당시 베트남도 2차 대전 이후에 월북과 월남,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있었는데 남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원을 했고 북베트남 같은 경우는 소련이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북베트남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베트남의 저지를 베트남이 방어하는 걸 막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하게 되면서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 베트남군에서 이제는 철수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북베트남에 의해서 남베트남도 통일을 하게 되면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가 설립하게 되죠. 60년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1960년대. 자, 이 당시 상황입니다. 자, 먼저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대약진운동. 이거 마오쩌둥 입니다. 58년 이전이죠. 이전 상관이 없어요.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 5번 5.18 민주운동. 이거 80년입니까? 상관없죠. 우리나라에서 5.18 민주운동,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운동은 80년에 일어난 거니까 결과가 아닙니다. 자, 3번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단행하였다. 이것도 당시에 중국도 중국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 아까 5.30 운동 이후 북벌을 했던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을 이끌던 마오쩌둥 모택동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초기에는 국민당이 우세하는 상황에서 공산당은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공산당이 이겨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게 되죠. 공산당이 제1당 독재를 하는 나라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1930년대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4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건 샌프란시스코는 2차 대전 이후에 연합국하고 일본하고 맺은 평화조약이에요. 이거는 50년대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5번 베트남 자유주의 공화국이 설립됐다. 이겁니다. 이거 맞죠? 베트남 자유주의 공화국 북베트남이 남베트남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서
베트남 자유주의 공화국이 성립이 되게 되죠. 자, 19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가 하나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한국은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는 시민항쟁이 전개되어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거 왜 그렇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누구에게 노태우 대통령으로 넘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죠. 7년 단임제고 대통령은 간선제.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민의를 대표하는 몇 명만 모여서 뽑는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겠다. 헌법에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호헌을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고 전두환 같은 경우는 80년에 집기를 해서 87년까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시민들은 이런 거 노태우로 이어지는 또 군부 정권이 다 같이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이들이 계속 정권을 이어나간다면 이 독재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87년 6월에 87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까지만 하고 타이완에서는 국민당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요구로 아까 중국에서 30년대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대립을 했다 그랬죠. 이게 국공내전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결국에 누가 이겼다? 마오쩌둥이 이끄던 공산당이 이겨서 중국을 차지하게 되고 자, 당시에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은 어디로? 타이완에 가서 국민당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이 국민당 정부가 계속해서 독재를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타이완 국민들이 38년 만에 시위를 해서 저항을 해서 이 국민당의 독재를 저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봅시다.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4.19 혁명은 당시 시대와 맞지 않죠? 자, 이거는 1959년이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유신체제가 붕괴하였다. 유신체제는 이전에 붕괴되었죠. 1979년에 이미 1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된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자, 당시에 전두환 정권과 당시의 국민당 정권은 이러한 민중의 저항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군이 직접 백성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항쟁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계엄령이 해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天安門 사건. 이거는 뭐 중국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수교는 이미 1965년에 이미 한일협정을 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업시간 오늘 엄청 선생님 수업하고 제일 길었는데 50분간 수업했는데 자, 동아시아사 지금 배운 내용만으로도 약 한 10번까지 10번까지는 못 풀겠고 한 9번까지는 풀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선생님이랑 수업 계속하면서 동아시아사 1등급을 맞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